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 마지막 강의를 어떻게 맡게 돼서 좀 떨리네요. 저는 시각예술가고요. 제 작업은 주로 이제 영상, 사운드, 설치 미술, 드로잉 이렇게 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이번 워크샵 기간 동안에 뭔가 이제 본인이 혼자서 잘 발견하지 못했던 거, 혹시 내가 놓쳤던 거, 나와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의 사람들 만나서 서로 충돌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모임이라고 그런 워크샵으로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저 또한 저는 이제 어릴 때 꿈은 화가였어요. 제가 197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막연히 제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혼자서 뭐 그냥 그림책 뭐 책을 읽으면 제가 항상 그냥 그림을 집에서 혼자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니까 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는 뭐 화가 아니면 연주가, 뭐 무용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만 직업군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대를 가게 됐어요. 원하던 학교를 가고 학교에 가서 미술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제가 되게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입시 교육만 이렇게 미술대학 가기 위한 입시 교육, 뭐 수채화 그리고 선고대생 그리다가 갑자기 미대를 갔는데 거기서 뭐 갑자기 교양 과목 들으려고 하지 또 전위적인 어떤 서양 미술, 현대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들이 도대체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나는 굉장히 사실적인 어떤 묘사를 하는 입시 위주의 그런 그냥 그 길들여진 패턴 안에서 교육받던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제 삶이 그때까지 굉장히 평범했죠. 그런데 미대를 가니까 하다못해 저는 엄밀히 말하면은 피카소의 그림 정도까지를 이해를 한 거지 그 이후에 벌어지는 현대 미술이라던가 이 예술가들 그 미술의 영역에 왜 존 케이지는 갑자기 등장하는 걸까? 다다이스트들 2차 대전 때 어떤 스위스 시골 마을에 모여가지고 카바레 볼테르라는 그런 바겸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유럽식 이렇게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그 2차 대전 와중에도 몇몇의 예술가들 또 그런 심리학자들 모여서 다다이스트라고 자기를 칭하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됐고 그러면서 백남주 선생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 작가인지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명하다 그러니까 유명한 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나요 이제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네, 저도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미술사 책은 있지만 이런 맥락들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그때는 더군다나 시대적으로 인터넷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가 얻기도 좀 어려웠거든요. 일단 제가 파일을 하나 열어서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그냥 40분이라는 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지 제 작업을 소개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한 명의 그 작가로서 워너비 작가예요. 저도 아직까지는. 왜냐면 작가란 말을 아무한테나 못 붙인 것 같아요. 워너비 작가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어떻게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는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 이름에다가 제 이름이 강소영인데 저 끝에 이상하게 생긴 바코드 같은 기호가 보이시죠? 제가 2008년 제가 한 37살, 8살 이 무렵에 제가 제대로 된 개인전을 처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바코드 같은 모양의 예명을 짓고 그걸 사용하게 됐어요. 그 계기는
이걸 하나의 그 I자 모양이 하나의 반짝이는 촛불로 상징화된 그런 상형 문자처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소영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주셨지만 내가 나의 정체성으로서 작가로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런 거 담은 이름을 하나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가 1980년대, 90년대는 저의 10대와 20대예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1994 보시나요? 네. 그거를 보면 굉장히 옛날 얘기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가요? 아, 저랑 같은 세대예요? 반가워요. 그럼 뭐 설명 필요 없네요. 네. 80년대하고 90년대가 저는 이미지로 각인되었는데, 특히나 80년대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요.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 이미지를 만날 기회가 적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그 각인된 이미지들을 제가 짧게 요약을 뒤에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저는 누구나 인생에 예고된 복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복선을 빨리 알아채리는 사람이 뭐 소위 신기 있는 사람이고, 저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해요. 작가들은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까칠해요. 하여튼 인생에 누구나 예고된 복선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그 과정 중에서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 수는 없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정말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요즘에 더더욱 느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부록 40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도 모른 채로 막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조용히 생각해보면, 어디가 훌쩍거나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그 복선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다음에 그 복선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과 만남이 있을 때는 정말 돌진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80년대 중고교 시절에 제가 한 가지 잘한 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미술을 하면서도 신문을 많이 읽었어요. 그것도 동아일보, 그 당시에 동아일보 읽고 사설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그걸 끊은 이유는 스타워치를 하느라고요. 사설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닥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정치 의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큰 흐름 몇 개는 제가 어리지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79년에 이란 혁명이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만 펼치면은 그 턱수염 긴 후메이니 할아버지 터번스 그분이 그렇게 많이 등장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걸 뉴스로서 그냥 이해했지 이것이 정말 큰 사건이다라는 인지는 못한 채로 그냥 그런 게 이미지로서 저한테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1984년에 제가 이때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이럴 때였어요. 그 84년 1월 1일 날 새벽에 텔레비에서 밤새도록 위성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위성 중계를. 한국에 백남준이라는 예술가가 있는데 전 세계 런던, 뉴욕, 파리, 베를린 막 연결해가지고 1월 1일부터 밤새도록 한 7, 8시간 거쳐가지고 미디어 쇼라는 걸 한대요. 그것이 비디오 아트라는 거래요. 그런 얘기를 난생 처음 듣는 거예요. 방송에서 하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한국인으로서 이런 거를 하니까 이거는 꼭 봐야겠다. 마치 지금 월드컵 그 결승전 하면 막 보잖아요. 그것처럼 별 생각 없이 본 거예요.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온갖 현란한 이미지들 물론 굉장히 그 이미지들이 유명한, 지금 얘기하자면 이제 이문옥탕, 존 케이지, 데이비 보이의 그 팝 공연, 또 요셉 보이스 비디오, 또 머스 커닝햄이란 유명한 그 현대무용가의 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게 하나의 막 그 색동 이미지 같은 색깔로 다 변환해서 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 설명이 없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건 뭔가 했어요. 보다가 잤어요 제가. 밤을 샐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88년에 올림픽 있었죠. 호돌이 맨날 시끄럽게 아침에 돌아다니고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주로 접하게 된 거, TV를 통해서 쉽게 접하는 거는 홍콩과 할리우드 영화들, 특히나 홍콩의 그 액션 무비를 많이 봤어요 그때. 그런 게 저의 그 10대를 이렇게 각인돼 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이런 것들 다시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대 이제 뭐 미술대학교 뭐 들어오고 나서는 그 89년도가 사실은 제가 재수할 때였거든요. 원래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그때 이제 베를린 장벽도 붕괴되고 또 소련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뭐 중앙아시아 또 CSI 국가 뭐 생긴다는데 저는 CSI가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있긴 있지만 그다지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 물론 소련이 붕괴된 건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도 있고 냉전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중앙아시아, CSI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저는 기억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배낭여행이 처음에 자유화되니까 막 친구들은 뭐 아르바이트해서 해외여행 많이 가고 이랬는데 저는 조금 그때 집 사정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가고 싶었지만 그닥 뭐 배낭여행 가기에는 좀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구 문물 막 제가 접한 어떤 외부 세계 이미지만 잔뜩 각인이 된 채로 뭐 여행은 못 다녀보고 그러면서 미술 교육을 받고 뭔가에 대한 이 뒤죽박죽이 된 상태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혼란스러웠죠. 심리적으로는. 왜냐면 제가 직업이 뭔가를 새로운 거를 창출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면 만약 그 시절은 그냥 좋았을 거예요. 그 시절은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를 새로운 걸 도출을 해야 되고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고 예술가라는 것이 특히나 시각예술가는 남이 보여준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거나 이거 자체는 이미 별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재해석해서 남이 안 한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시대에 떨어진 그런 교육 현장. 그리고 아무도 진심으로 예술가가 뭐고 예술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구나. 그냥 현대미술, 서양미술을 소개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어느 교수나 어느 미술사학자나 제가 만난 선에서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0대 초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한번 붕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더욱 절실하게 느낀 게 예술 교육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걸 너무너무 느꼈고 그거에 대한 무슨 불만이라기보다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해서는 작가 생활을 할 생각은 바로 안 하고 그걸 포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회사를 들어가서 뭐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고 패션 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고 그래서 꼬박 회사를 다녔어요. 직장 생활 했어요. 그러나 제가 직장 생활 때 여기 써놨는데 제가 처음 간 출장을 이제 회사 다닐 때 처음 간 곳이 홍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80년대 홍콩 영화 매니아였기 때문에 제가 그 홍콩을 가는 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일인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가 중요하다, 어디가 멋있다, 어디가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내 인생의 어떤 내 부분을 어린 시절이나 뭘 차지해온 것, 이렇게 뭔가를 영향을 받았던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할 때 내가 그곳에 몸 던져 갔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 자기만의 것이고 거기서 주는 어떤 희열이나 뭐 어떤 에너지 그게 그 다음 스텝으로 도약하는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는 그 홍콩이 그렇게 특별했어요. 영화 속에서 보던.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그 에스컬레이터 탈 때부터 저는 영화를 한 번씩 제 머릿속에 있는 영화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왕가희 감독의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교차되는 그런 장면들부터 해서
타락천사 뭐 이런 영화부터 뭐 주윤발, 영고생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때 또 하나 느낀 건 저는 그 전에 외국 나간 적이 없으니까 저는 서울도 굉장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저 혼자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외국 나가보시기 전에? 나를 서울도 중심이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착각을 했어요, 혼자서. 그건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콩을 갔을 때 느껴지는, 저는 일로 출장 가니까 여러 곳을 다니는데 은행을 하나 가도 너무너무 활기차고 뭔가 여기는 국제도시구나. 아, 그러면 한국은 국제도시, 서울은 국제도시가 전혀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 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비교를 하자면은 훨씬 더 활기차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지금이 물론 더 글로벌화됐지만 비교를 하자면은 굉장히 아시아에서 홍콩은 유일하게 국제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시를 거기서 봐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디자인 회사에 돌아가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아 내가 굉장히 조용한 서울에 있었구나 그거를 처음 안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생각한 게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를 이렇게 여력을 모아서 작업을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저의 계획은. 그런데 실상 그 회사 생활 짧게 5년, 10년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작가로 뭐 갑자기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인생이 이렇게 준비된 다음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기회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지금 저질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이제 대학원을 다니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작가로서 삶을 그대로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저의 대학원도 약간 미스 초이스예요. 제가 지금 같은 변해면은 제가 대학원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제 반경이 좁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냥 대학원을 가고 너무 모은 돈으로 그리고 이제 작가로 다시 작업하면서 시작해야겠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밑에 이제 제가 97년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라는 리스트에다 이제 써놓은 이유는 그냥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을. 저도 그렇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새로 처음 생긴 게 199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96년 이전에는 광주 비엔날레도 1994년이 이르였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대학 시절을 보는 그 이전에는 어떠한 그런 국제적인 예술 행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대를 다니면서 뭐 서양 미술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뭐 서양 미술을 왜 이해해야 될까 이런 것도 참 의문이 드는데 누구 하나 붙잡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이런 시기를 보냈던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여기서 이미지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부터는 계속 작업을 해왔죠. 아, 제가 이미지를 이건 이제 2006년도 사진이에요. 제가 극지연구소에서 예술가를 극지 체험을 할 예술가를 모집한다는 네이버 광고를 보고 배너를 조그만 거 보고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요 전에도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만주를 다녀와서. 근데 저한테는 사실 만주를 갔다 온 거나 연변 지역에 한 2달간 있었어요. 거길 갔다 온 거나 남극을 간 거나 사실 저한테 무게감은 되게 비슷했고 어떤 면에서 만주를 다녀온 게 저한테 굉장한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왜냐면 저의 모든 가치관, 역사관, 패러다임을 바꿔준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남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쉽게 갔어요. 정말 네이버에서 어느 날 컴퓨터를 딱 켰더니 배너가 깜빡깜빡하는데 모집한다는 거예요. 예술가 체험단을. 그래서 저는 거기 지원했고 굉장히 쉽게 뽑혔어요. 왜냐 지원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미술하는 사람 중에 5명 지원했고 제가 뽑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개인전을 하니까 보도자료도 너무너무 많이 실리고 제가 인터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왜냐면 뭐 젊은 여자 작가가 남극까지 가서 뭐 작업한다는 게 이슈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의 항상 이 노력치는 비슷한데 그 세상에서 읽혀지는 방식에서 타이밍이 맞거나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희소성을 봤으면 그때 알려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는 지금 유명하다는 예술가의 예술 작품도 그 당시 알려질 때는 그런 어떤 요구랑 맞물려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안 알려지는 작가도 많잖아요. 생전에도 진짜. 그래서 작가는 알려져서 뭔가가 활동에 기반이 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이중적인 크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그때 한번 했어요. 그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사는데. 하여튼 제가 남극도 갔다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자면 열흘 동안 다시 보여드리자면 남극을 이렇게 그때 우연찮게 가서 이 빙벽 끝에 가서 이 빙하 녹은 물로 즉석에서 그림도 그리고 한 달 동안 아주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정말 살면서 몇 번 하지 못한. 저는 그것을 잠깐만요. 인생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다 펴놓고 말씀드리면 이게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이. 텍스트 잘 보이세요? 저는 이런 말이 남들한테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인생에 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20대에 비관적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교육 현실은 유럽같이 이런 복지가 돼 있지도 않고 그냥 다른 교육은 모르겠지만 예술 교육은 특히나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걸 너무 느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희망을 좀 접었었어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미하는 희망이라는 거는 정말 새로운 세계. 왜냐면 저는 이제 늘 이미지를 접하면서 자라니까 내가 그 읽었던 어떤 장소들, 공간들에 대한 열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약간 줄였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까 부산 영화제 얘기를 했는데 부산 영화제나 그 다음에 2000년에 있던 국제 애니메이션 비엔날레 전주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예전에 백남주 선생님의 그 1984년 비디오 작업의 연상이 같이 맞물리면서 나도 그냥 작업 그냥 이렇게 그림에다 그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영상과 사운드 이런 모든 걸 동원하고 싶다 내 작업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파일만 갖고도 내가 외국에 가서 전시도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가지 않더라도 작품만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떤 전략적인 면도 같이 생각해서 작업의 방식을 확장시켜야겠다라는 거를 2002년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접고 다시 영화학교를 들어갔어요. 한국영화아카데미라는 곳이 있거든요. 봉준호 감독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다 거기 출신이신데 그 학교가 국립이다 보니까 등록금이 굉장히 쌓였어요. 한 학기에 80만 원. 그런데 학교에 지원되는 그 서포트는 엄청나요. 영화진흥위원회 산하의 교육기관이어서 저희는 정말 과제를 하나 만들면 그 당시 학교에서도 몇백만 원씩 제작비를 학생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엑셀로 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다 서류를 작성하고 그 대신 저작권은 학교에 있어요. 이제서야 제가 제대로 된 예술대학에 왔다는, 그러니까 대학은 아니고 거긴 학위를 주는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정말 내 창의력이 발현되는 곳에 왔구나를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33살에 영화아카데미, 한국영화아카데미 다니면서.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다양한 교수진이 비지팅 렉처 같이 이렇게 학기별로 오셔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거기서 어릴 때 즐겨보던 로버트 태권브이 카메라, 그 애니메이션 만들던 카메라 있죠. 그거를 갖고 제가 작업을 실제로 제 졸업 작품을 그걸로 만들게 돼요. 그때도 이미 이제 컴퓨터는 보편화됐지만 저는 이미
다른 이제 젊은 학생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안 거예요. 이때 아니면 이걸 못 쓴다. 그래서 일부러 그때 컴퓨터를 전혀 쓰지 않고 그 로버트 태권브이를 촬영한 35mm 필름 카메라, 애니메이션 카메라로 일부러 거의 다 찍었어요. 그걸 다 찍고 두 편을 다 그렇게 만들었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작품을 스웨덴의 예테부리 영화제에 또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청돼서 상영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저의 그냥 교육의 그 반전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저는 영화 아카데미 전까지는 너무 많은 실망을 하면서 학교라는 걸 다녔기 때문에 아 그래도 한국에 희망이 있구나. 또 하나는 지금도 제가 그런 마음에 드는 미술대학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모델로 미술대학도 혹은 음악은 너무 다른 장르니까 제가 언급할 수가 없고요. 만들어져야겠다. 그렇다면 훨씬 많은 창의적인 예술가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여튼 그 영화학교에서 2년 지내는 동안 너무 과제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학교가 많은 걸 지원을 하는 만큼 학생들한테 요구도 굉장히 하드해요. 거기는 그냥 뭐 열심히 안 하거나 뭐가 과제가 안 되면 학교를 바로 잘리는 그런 제도로 돼 있어요. 유럽같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니고 2005년에 졸업을 할 때는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돈도 없고 그동안 공부하는데 다 썼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연변에 가서 그 조선족 학생들한테 이런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좀 가르쳐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와서 제가 덥석 가겠다고 그랬어요. 2005년 3월에 졸업했는데 2005년 여름에. 그래서 정말 아무 기대하는 거 없이 가서 젊은 청년들 가르치고 그 친구들이 조선족 한 3세, 4세 이러는데 그 친구들하고 기숙사를 같이 쓰면서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자원봉사로 온 강사들을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답사를 다녔거든요. 왜냐면 제가 연변 과기대에 가서 가르쳤지만 보수를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재워주고 기숙사 밥 학생과 같이 먹고 그게 다였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뭐 지금 그 두만강 탈북할 때 많이 건너는데 그런 데도 다 가보고 실제로 북한 병사도 만나고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긴장된 시기가 아니어서 철칙도 하나도 없었고 병사들도 좀 되게 느슨했어요. 그 두만강에 있는 병사들은. 왜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은 그냥 보내주고 그런 약간 그런 이렇게 부드러운 시대라고 해야 되나 허술한 국경이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조선족 사람들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그것이 나의 일부인 걸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내가 나를 둘러싼 어떤 이런 지리적인 특성, 이런 사건의 어떤 지금 옛날 그 일제시대 전부터 해서 그 사건의 연속성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 너무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만주 여행 이후로. 그러던 차에 이제 그리고 나서의 작업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작품을 하던 차에 느닷없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인생의 선물로 남극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연성이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더욱 말씀드리는 게 한 사람 인생이 남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제가 뭐 아직 무슨 회고록을 내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회고전을 할 만한 것도 아니고 과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뭔가를 막 찾고 있는데 너무 혼돈스럽다. 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나와 굉장히 다른 상황. 근데 내가 처해 있는 것보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불안정한 곳에 좀 한번 몸을 던져서 가셔가지고 자원봉사도 좋고 뭐도 좋아요. 자원봉사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도 좋으니까 한번 거기다 던져보시면 의외로 거기서
또 다른 용기를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 저보다 잘 사는 나라, 더 뭔가 문화적으로 발달했고 경제적으로도 앞서 있고 그런 곳을 가서는 뭐 신선한 충격은 받겠지만 약간 기가 죽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의 또 연변은 많이 바뀌었지만 저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낙후하면서 그 막 묘하게 국경 주변에 그 어수선함도 같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국경과 영토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제 작품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이런 작업이 있어요.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른쪽과 왼쪽이 섬을 둘러싼 방책이에요. 그 공기부양정 같은 거 상륙할 때 그거를 지연시키는, 상륙을 지연시키는. 근데 저는 사실 무슨 어떤 군사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몰랐는데 제가 영토와 국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국경 주변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뜻하지 않게 마주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은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사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구나. 그런 것이 와닿으면서 제가 동아시아 섬들을 혼자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을 백령도에서 하게 됐고요. 백령도를 갈 때는 천안함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천안함 사건이 있기 훨씬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가게 되었고요. 거기를 간 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또 친구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NLL 중간 해역까지 항해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사실 이 배는 어떤 연구원의 조사선이에요. 근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배에 동승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설치하는데 NLL 근방에서 저는 이제 배 위에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도 찍고 뭐 작업을 했죠. 한 5시간 이렇게 배 위에 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연변에서 백두산에 올라가고 정말 백두산에 그 천지 모습으로 막 세수도 하고 북한 병사 사진을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을 못 찍게 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찍은 사진은 없어요. 그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운길이라는 병사 북한 군인들 나랑 같은 친구들인데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고 내가 처한 현실, 한반도의 현재 상황 그게 그냥 하나의 뉴스가 아니라 내 어떤 가까이 있는 일로 와닿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백령도 또 동아시아 섬을 혼자 다닐 용기가 있었을까 국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왼쪽에 있는 섬은 중국 메인 그 본토 바로 붙어 있는 섬이에요. 바로 앞에. 우리의 백령도보다도 더 가까워서 옛날에 여기가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많았던 금문도라는 섬이에요. 왼쪽에. 금문도 그럼 고량주 유명한데요. 고량주제 나온 얘기도 이유가 있는데 우리 백령도하고 비교하자면 금문도는 훨씬 비교가 안 되게 어마어마한 큰 전투가 있었고 최근까지도 90년대 초반까지도 거의 고립돼서 이 금문도에 섬에 사는 남자들은 대만에 이건 그러니까 대만령이거든요. 금문도는 대만 본토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만 결혼해서 갈 수가 있었고 이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잠정적인 스파이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업의 주제를 연변 때문에 만주 여행 때문에 경계에 대한 관심, 역사의 변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정말 뜻하지 않게 그 같은 해에 2006년에 여름에 2006년에 남극을 가게 되면서 또 다른 차원 경계나 철책이나 군인이 없고 또 인간의 소소하지만 너무너무 어떻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막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소용돌이가 전혀 없는 또 다른 장소를 가게 된 거예요. 남극같이. 그런 곳에 가서 두 개의 이 상반된 공간에 대한 경험을 한 후로
이 두 개가 저의 작업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전혀 상반된 것인데 저한테는 동시적으로 같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 지도에서 점선으로 된 곳들이 제가 이제 다닌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3년 동안 제가 이런 여정은 외부 지원금 일체 없이 그냥 제 자비로 다 다녔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뭐 미술관에 작품이 팔리면 그거 다 올인해가지고 가고 때로는 뭐 사운드 녹음을 위해서는 사운드 엔지니어들을 같이 좀 계속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파도 소리도 녹음도 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비디오에 아까 그 산책 같은 당책 해안가에 있던 당책이 이 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섬과 이제 백령도.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천안함 사태도 생기고 이러면서 다시 또 그런 해상 영역에 대한 이런 뭐 굉장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어도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에는 다시 새로운 그 해상 영토의 그 문제가 고치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된 것이 그 전에 이런 작업들을 좀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뉴스라던가 쉽게 표현하자면 유행일 수도 있고 경향 그거를 좀 쫓기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어떤 사소한 경험에서 강하게 충돌한 거를 그걸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질 날이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필요하다는 게 뭐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쟁점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뭐 좋게 말하면 좋은 것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대학교 때 풀리지 않았던 내가 왜 서양 미술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까? 저걸 왜 답습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2005년도에 좀 풀렸거든요. 왜 풀렸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강렬해지면서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 연연이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늘 의식했어요. 남들이 이렇게 작업하는데 어느 작가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난 게 사실 저는 2005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고 그 작업들을 이렇게 실제 그 마라도 한반도에서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최남단 섬에 가서 이제 마이크를 한 6개를 들고 제 친구인 사운드 엔지니어 같이 두 분을 같이 모시고 가서 이런 녹음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놓고 CD도 다 만들어 놓고 아직 패키지 디자인이랑 뭐 그 안에 뭐 해야 될 인쇄물들은 약간 비용이 많이 들어서 CD 알파까지만 완성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전시만 했어요. 이 사운드들을 가지고. 근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서도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자 여러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 상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정말 인식하기는 또 어려워요. 절실하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또 한 가지 남극에 간 것이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은 건데 그거는 남극을 가서가 아니고요. 남극은 사실 안 가도 뉴스나 다큐에 나오는 것을 훨씬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남극이 크기 때문에 다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뒷모습만 보이는데요. 이런 제가 그냥 여자고 미술대학교 나오고 그냥 그 정도의 패턴의 제 생활 범위에 갖고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나의 친한 친구들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다양해요. 진짜 북극의 90도 밑에 바닷속을 들어간 친구도 저의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됐고 한반도의 섬이면 섬 이어도 지금 자주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이어도 기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진 자료도 많이 받고 왜냐 그런 거에 세팅할 때 관련된 친구들도 있고 또 영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영화의 그 후반 작업하는 분들하고도 또 가까워지고 그런 다양한 저의 주변에 지인들이 생겼어요. 나이 들어서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굉장히 순수했고 좋으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전혀 올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관계의 정말 중요한 건데 잠깐만요. 좀 들려드릴게요. 파도 소리인데 잘 들릴까 모르겠어요. 이 녹음을 했던 친구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마라도를 한번 탐사를 하자. 제가 모든 항공과 이렇게 숙식은 제가 제공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팔린 그림값으로 그걸 쓸 테니까. 다만 저는 작업비는 못 드린다. 지금은 나중에 이게 정말 팔리게 되면 그때 드리겠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냐 했더니 두 분이 흔쾌히, 세 분이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그분도 시간 일정 조절을 하고 이제 마라도로 다 같이 가서 이런 녹음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녹음을 담당했던 친구분은 또 2012년에 한국에서 그래미상 최초의 사운드 엔지니어로 상을 받게 돼요. 근데 저는 언제 가냐면 2009년에 갔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 여러분들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뭐가 유명하다고 그러면 거길 가려고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였는데 나중에 2005년 이후는 그냥 제 본능? 저의 그냥 직관이 따라오는 대로 저는 그대로 갔어요. 그러다 보면요 반드시 만나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일에 좌절을 시킨다거나 배신을 준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만나겠지만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히 떨궈내시고요. 이게 진짜 나는 너무 하고 싶다는 어떤 진실한 호소가 있으면 분명히 도와줄 분들이 나타나요. 도와줄 분들이 나타나고 물론 무조건 다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나의 세계를 확장시키는가 저는 그거를 지금도 경험 중에 있고요. 아직도 많은 작업을 발표는 못했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미지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동아시아의 분쟁의 섬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지구의 순수한 영역 지구 초창기 에너지에 대한 작업이 있어요. 주로 자연을 모티브로 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은 강남대로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런 미디어 폴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미디어 폴이 2010년 9월인가 처음 설치가 됐어요. 강남구청에서 이제 설치를 했고 제1기획이 이 안에 컨텐츠를 담당했는데 그때 어떤 화랑 하나를 거쳐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미디어폴 설치한 기념으로 광고가 주로 하루 종일 나가지만 가끔 어느 시간에는 제 비디오 작업을 틀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 제안이 와서 제가 이런 폭포 이게 지금 높이가 10m고 기둥이 22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텐츠를 제가 제작을 했어요. 저 안에 내용. 그래서 제목이 고요한 낙수물이에요. 저는 강남역이 늘 시끄럽고 굉장히 복잡한데 일반 사람들이 인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동시적으로 물이 쏟아지면서 하나의 통과 의례같이 물로 우리가 뭔가 한번 정화시키잖아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서 이런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설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폭포가 들쭉날쭉 내렸어요. 전시가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서야 이제 제대로 한 번에 싱크가 맞아서 쫙 폭포가 내려가지고 그때 의도대로 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닥 유명한 작가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큰 프로젝트가 저한테 온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저는 정말 별로 인지도가 없는 작가였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구나 좀 희망을 가졌고 또 하나는 또 보여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야기 중에 아직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2005년에 그 만주 이후에 또 간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베트남의 중부 도시에서 또 한 달 동안 자원봉사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베트남도 지금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은 좀 낙후돼 있었고, 베트남이 아직도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뭐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거의 없고, 그냥 당연히 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국과학창의재단, 지금의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어플라이를 해서 이런 해외에 좀 우리보다 낙후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가르친다는 제안서를 내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재료랑 뭐 장비랑 이런 거 다 싣고 갔어요. DHL로 먼저 보내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디서 그런 제가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도 아니고 그냥 일개 개인이거든요. 근데 그 연변에서의 그 학생들을 만나 가르치면서의 생활이 저를 너무 많은 시각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베트남도 정말 주저없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도 제가 2달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또 우즈베키스탄의 타시켄트, 거기에 그 고려인들이 사는 마을, 시골 마을 있거든요. 뻘르따젤이라고 타시켄트 외곽에 이런 데 가서 또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네 컴퓨터 뭐 있는 데 가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거기 학생 집에 머물면서. 그런 이제 밀착된 경험이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우연찮게 이제 남북도 가고 이러면서 제가 사실은 너무도 한편으로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왜냐? 너무 큰 세계가 갑자기 제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아까도 그 소련이 붕괴되고 CSI 국가들 뉴스에만 접했는데, 중앙아시아라는 데 가면서 이게 또 나와 연관된 이야기로 다시 인식이 되면서 중앙아시아를 또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하고 연결되고 몽고하고도 연결되고 너무 많은 역사적 기류가 밑에 깔려있고, 막 제가 부유하에 있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경험으로 또 이런 작업도 있고요. 사라져가는 풍경이라는 그런 발견되지 않은 그런 오래 성곽들, 옛 도시들, 그 위로 나르는 미사일, 로켓, 뭐 제가 만나본 유성 이런 것들 표현한 비디오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몇 분 정도 남았나요? 20분까지 지금. 보면 몇 분 남았나요? 5분 남았나요? 네. 시간이 조금 두서없이 설명되느라고 빠듯하긴 한데요. 이게 지금 중앙아시아의 지도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게 왼쪽에. 그러면 이 파란 이렇게 잠깐만요. 네. 파랗게 지금 파랗게 보이시는 데가 아랄시예요. 아랄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시가 아니고 다 말라붙었어요. 오염돼서. 근데 저는 저 맨 아래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제가 출발을 해서 제 자원봉사가 끝나고 저를 도와준 조교 학생을 강알려나라는 학생 둘하고 그냥 이제 저의 그 봉사활동 기간 끝났으니까 기차를 타고 쭉 저 파란 길을 따라가요. 몇 박을 타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또 하나 느낀 거 마찬가지인데 이 국경이 근 100년 동안 4번이 바뀐 거예요. 소비에트 유니언 이전에도 계속 국경이 바뀌어왔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도 세르비아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는 엄청나게 지금도 내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제 머릿속에 진짜 아틀라스 지도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됐고 이러한 수많은 인간사 속에서 늘 반복되는 전쟁들, 정치 시스템의 계속 급격한 변화들 그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고요한 항해라는 동아시아 섬 얘기를 다루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 속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하나는 역사를 아는 것이 내가 갈 곳을 하나의 나침반같이 좌표로 정해준다. 왜냐, 나의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주기 때문에. 다만 역사는 책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같이 알 때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IT, 무슨 벤처 디자인을 하시더라도 그런 곳에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은 너무 많이 유명해져서 가는 것들이 쉬운데 그래도 한번 좀 더 찾아보셔서 많이들 가지 않는 곳에 한번 그 역사의 질곡이 깊었던 장소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역사성과는 무관한 또 다른 정말 대자연만이 있는 곳, 내가 하나의 그냥 생명체로 느껴지는 곳에도 한번 가보세요. 그랬을 때 주는 영감들, 그리고 그 간극에서 파악되는 힘,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사사로운 뉴스와 사건, 또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일들을 파악할 때 굉장히 명료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짧게 설명드리고 두서없이 설명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 상반된 두 가지 축 속에 자신 한번 놔보는 거 해볼 수 있다면, 그리고 당장 여건이 안 돼도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기다리고, 또 하나는 정말 내가 많은 것이 막혀 있다면 과감히 지금의 관계를 다 끊어보세요. 지금의 관계를 다 끊으시고 나를 새로운 데 옮겨놓으면요,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힘들을 또 바탕으로 하셔서 한번 가보시는 것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그냥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전시가 또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만나길 바랍니다. 작품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